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대선 전에 제기된 여러 의혹 사건 가운데 검찰 조사를 직접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 직전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공당의 대표로서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적용한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대선 전에 제기된 여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관내 기업 6곳에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160억여 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약속을 지킨다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기업들의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가 필요했던 기업들과 이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대가성 후원이 이루어졌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 대표 측은 시민구단인 성남FC에 후원금을 유치한 건 성남 시민의 이익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공익을 위한 결정으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친 게 아닌 만큼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검찰과 이 대표 주장이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내 기업과 성남시청, 성남FC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일정까지 모두 취소한 이재명 대표는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의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결과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검찰 조사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함께하고 지지자 1,500여 명이 검찰청사 주변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반대단체 회원 1,000여 명도 맞불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900여 명을 청사 주변에 투입해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오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뻔뻔하고 대책 없는 정권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맞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싸잡아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고 있다고 맹비난했는데요. 날선 공방전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은데 내로남불 뻔뻔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두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모두 이끌고 나가서 위세를 과시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인질로 잡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신이 소유한 천화동인 1호 지분을 2025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넘긴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과거 김 씨가 2025년에 천화동인 1호를 유동규네에게 넘기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또 유동규네에 대해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이 대표까지 포함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남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9억 원가량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한겨레 신문 기자가 해고됐습니다. 한겨레는 홈페이지와 오늘자 신문 지면에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면서 어제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가 1차 서면 소명에서 김만배 씨로부터 총 9억 원을 모두 수표로 빌린 사실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겨레는 또 김현대 대표이사와 류익은 편집국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이번 주 위중증 환자 숫자가 꺾이면 다음 주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석 단장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그 숫자의 딱 절반이 사망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면서 위중증 상황이 실내 마스크 조정 논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단장은 다만 중국발 입국자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정했던 일정표대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이 박진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역 강화 조치에 우려를 표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양국 외교장관 통화 결과 자료에서 신강 부장은 한국이 최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임시 제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이 객관적이고 과학적 태도를 갖길 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중국 내륙의 한가운데 위치한 허난성 농촌까지 코로나19가 퍼져 주민 90%가 감염됐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병원과 약국, 장례식장에 펼쳐졌던 장사진이 이번엔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대기줄로 바뀌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31개 성시 가운데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중원 내륙의 허난성. 감염률이 90%에 달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截至2023年1月6日，全省新冠病毒感染 89%。 허난성 인구 9,940만 명에 대입해보면 감염자가 8,850만 명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남북한 인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고 같은 날 중앙정부가 발표한 공식 감염자 수의 8,000배가 넘습니다. 이미 농촌 깊숙이 감염이 퍼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其中城市 89.1%， 农村 88.9%。 중국 당국은 춘제 인구 대이동을 앞두고 의료 기반이 취약한 시골에 온라인 진료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공식 방역 브리핑에선 중의학 복용법과 민간요법까지 안내했습니다. 有汉朝的方子，有清朝的方子，比如说血脉承气汤、大承气汤、大柴胡汤等等。 이런 감염 확산세와 별개로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엔 긴 줄이 섰습니다. 입국 격리 폐지와 함께 그동안 막혀있던 여권 갱신과 신규 발급이 재개된 겁니다. 因为疫情原因嘛，所以就一直等一等，然后就是期盼着能在日本能多玩一玩，多看一看。 그동안 불투명한 역학 정보로 지적을 받던 중국은 XBB 변이의 진원지로 미국을 지목하며 국제사회에 자료를 공개하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제조업체인 모더나가 미국에서 가격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9일 모더나가 미국 정부와의 계약이 끝나고 상업적 유통이 시작될 경우 백신 1회 접종 가격을 $110에서 $130 사이, 우리 돈으로 약 13만 7천 원에서 16만 2천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모더나가 미국 정부에 공급하는 백신 가격은 회당 $26, 우리 돈으로 약 3만 2천 원 수준입니다. 중국의 일상 회복으로 인한 기대감에 각국 증시가 뜨거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유럽 증시는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뉴욕 증시는 장 중반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막판 차익 매물이 쏟아지며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중국인 입국과 관련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한 태국이 시행 첫날 이를 뒤집었습니다. 관광산업과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업계의 요청을 수용한 것입니다. Before 90% of our clients they are it was Chinese, yes. Then we just getting ready and prepare for them to coming back and visit us again.
중국이 봉쇄 위주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 전면 개방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에 따른 경제 활성 기대감이 세계 곳곳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증시와 파리 증시 등 유럽 증시가 기술주와 여행, 레저 관련 주 등을 중심으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Die Weltwirtschaft hängt zu einem Drittel an China. Also wenn China nicht läuft, dann kann die Weltwirtschaft nicht laufen. Das war früher bezogen auf Amerika auch so. 뉴욕 증시도 상승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지난주 예상치를 밑돈 임금 상승률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 데다 특히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도 이전에 비해 커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증시도 중국 자본시장이 본격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뜨거워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경기 호전 등에 대한 통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국 시장을 확신하지 못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직 중국 투자를 경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지금 일면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이사 편집국장의 사퇴를 알려드립니다. 한겨레 기자가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했다라는 사실을 밝혀졌다. 그리고 또 해고가 됐다는 사실 방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관련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는 별도로 지금까지 당사자가 밝힌 내용만으로도 가장 무거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대표이사가 조기 퇴진 의사를 밝혔고요. 편집국장도 책임을 지겠다며 보직을 사퇴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참담한 마음으로 바닥부터 점검하겠다면서 임직원, 독자, 주주,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면에는 이러한 만평을 싣기도 했습니다. 네, 자 검찰이 지금 김만배 씨와 언론사 간부들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서울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좀 실려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신문이 취재를 해보니까 김만배 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자들을 관리한다면서 매년 명절 때마다 상품권을 챙겨갔다고 합니다. 파악된 규모만 3,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또 기자들 수십 명에게 골프 접대를 통해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건넨 사실을 검찰이 파악해서 현재 수사 중이기도 합니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일당들에게 대장동 기사가 안 나오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계속 기자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걸로도 알려졌는데요. 대장동 관련 언론계 로비 의혹이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두 번째 기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위로 위성 떨어질라. 안 그래도 어제 그 경보 문자가 왔는데 위성 관련 문자라서 굉장히 좀 이색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뭐 재난 문자나 화재 이런 거 말고도 우주 관련 재난 문자를 좀 받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경계 경보는 지난 2018년 중국 위성 텐궁 1호 추락 이후 4년 9개월 만이었습니다. 추락 위성의 궤적이 한반도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천문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지구 궤도에 정상 작동 중인 위성은 7,100여 기 정도 된다고 하고요. 고장이나 임무 종료로 방치된 위성이 3,000여 기 가깝다고 합니다. 위성 중에 30% 가까이 이 추락 위험성이 있다는 얘긴데요. 매해 우주로 쏘아 올리는 위성과 발사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우주 잔해를 제거하는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영국은 그물을 던져서 우주 잔해를 잡는 시험에 성공한 바 있고요. 일본은 자석을 이용해서 우주 잔해를 모으는 위성을 개발 중입니다. 우리도 그물이나 로봇 팔을 이용하는 포집 위성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오는 2027년에 발사를 해서 지난 1993년 발사한 우리별 2호를 제거하는 게 현재로선 목표라고 합니다. 네, 뭐 사실 어제 조심하라는 문자를 받긴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긴 하더라고요. 네. 근본적으로 좀 우주에서 좀 제거하는 방향으로 또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삼겹살 요즘
가보면 정말 비쌉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빨간색이 지금 작년 2022년 12월 그래프인데 정말 안 오른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를 보면요. 김밥, 짜장면, 삼겹살 등 주요 외식비 가격이 한 해 동안 평균 10.9% 올랐다고 합니다. 외식을 하러 가보면 써 있는 가격은 그대로지만 자세히 보면 양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품목 삼겹살이 대표적이죠. 똑같이 16,000원 써 있어도 기존 180g에서 150g으로 줄어든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네. 삼겹살 1인분을 200g으로 볼 때 평균 가격이 이제 19,000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거의 2만 원에 근접하게 된 거고요. 서비스 요금 추이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는 커트 비용 10,000원대 찾기는 힘들어졌습니다. 미용료 평균 비용이 21,000원대까지 올랐고요. 목욕료나 세탁료 등도 한 해 동안 16%씩 올랐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상고하저 흐름을 예상하는 경우 많은데요. 실제 연초부터 생필품이나 설, 성수품 등 가격이 오르면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물가에 서민들의 지갑 사정은 팍팍해지고 있는데요. 동시에 자영업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에 공공요금 상승까지 가격 인상 압박은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가격을 올릴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아예 지갑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다 올랐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른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와 지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의료비 후불제, 작년에 이 제도에 대한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충북도에서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후불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치과 임플란트, 인공관절, 척추질환, 또 심혈관, 뇌혈관 질환 등 이런 수술을 할 때 의료비를 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수술비는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 동안 농협에서 빌릴 수 있고요. 이 기간 발생하는 이자는 충북도가 부담을 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원금 상환 책임도 충북도가 지기로 했습니다. 의료비 후불제의 첫 수혜자도 최근 선정이 됐는데요. 청주시에 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모 씨가 오는 12일 이 사업을 통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됐습니다. 충북도는 향후에 의료비 후불제 사업 규모를 점점 더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부금 등을 합쳐서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병원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후불 징수 체계가 튼실히 돼야 되고 향후 투명한 기금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제도일수록 정책적 완성도가 조금 더 높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마트나 이런 데를 가면 이 게임 기기의 앞에 앉아 있는 중년 남성 여성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네. 어른들이 이 게임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죠? 네, 저도 실제로 얼마 전에 마트에 갔을 때 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은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가 자리에 앉아서 게임하는 걸 보곤 했는데 아이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빠져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요. 최근에는 아이들 없이도 혼자 와서 즐기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지금의 중년층, 그러니까 40대들은요. 10대 시절에 포켓몬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경우가 많고요. 이제는 하루에 수만 원씩 쓸 수 있는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퇴근길 포켓몬 게임기 앞에서 시간을 보내다 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아빠 모임까지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해당 게임 내에서 포켓몬을 잡게 되면 돈을 내고 잡은 포켓몬 디스크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1성에서 5성까지 이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희귀한 포켓몬의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 정도 선에 현금으로 거래가 된다고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행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을 위한 게임기인데 어른들이 앞에 앉아 있다. 이것도 약간의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취미가 될 수도 있겠는데 너무 또 빠져들면 또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광역시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해 모두 20여 명이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해를 넘기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먼저 나연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신축 아파트. 무려 16개 층이 연속 붕괴한 배경에는 시공 방식 무단 변경을 비롯한 안전 불감증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이 복합돼 사고가 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구조 검토 없이 39층 바닥 시공을 데크 플레이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PT층에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여 하중을 크게 증가시켰고 아래 3개 층에 동바레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붕괴 사고에 직접적인 과실이 있거나 불법 제하 도급에 연루된 21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 소장을 비롯한 현대산업개발 3명, 하도급 업체 2명, 현장 감리 1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난 시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불과 보름 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은 사업주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1년이 됐는데도 행정처분이 지지부진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2차례 청문 절차가 있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한 채 1심 재판 결과만을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2년 이상의 영업정지가 필요하다는 중징계안을 이미 내린 거잖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늦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어떤 꼼수가 있는 게 아닌가, 봐주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행정처분이 늦어지게 되면 영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든 2년 뒤든 행정처분이 내려질 때 영업을 안 해도 될 만큼의 공사 현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철거 건물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진 광주 학동사고까지. HDC 현대산업개발은 7달 사이 광주에서만 대형 인명사고를 2건이나 냈습니다. 참사 직후 후속 입법 대책이 쏟아졌지만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광주광역시 현대 아이파크 주변 상가는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 아파트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던 입주 예정자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러한 고통은 아파트 철거와 재시공이 끝나는 5년 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선열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 아이파크입니다. 이 주변에는 상가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사고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정상화하지 못했고 상가 곳곳에는 임대 표시가 나붙었습니다. 사고 당시 붕괴 잔해가 덮친 문구돔의 상가들은 2달 동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거래처는 뚝 끊겼고 극심한 경영난에 빈 상가만 늘고 있습니다. 영업 중지됐을 때 빠져나간 거래처들이 다시 유입이 되지가 않습니다. 고사 위기죠 지금. 마지못해 폐업하지 못해서 아직 버티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정성스레 장사 준비를 해보지만 공사장에서 나온 분진 때문에 물건을 진열하기도 꺼려집니다. 그저 한산한 거리를 바라보며 애타게 손님을 기다릴 뿐입니다. 시멘트 가루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다 감당을 하겠어요. 저희 상인 중에는 이미 시멘트 가루 때문에 피부에 염증이랑 많이 생기신 분도 계세요. 붕괴 사고 피해를 본 상가 87곳 가운데 문구와 화훼상가 등 30곳 이상은 피해 보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청과 건설사 모두 상인 피해를 줄일 뚜렷한 대책도 없습니다. 상인들뿐만 아니라 이 주변을 다니는 많은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해체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이나 대책도 없이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입주가 끝났을 5천여 명은 하염없는 기다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맞춰진 모든 계획이 틀어지며 전월세를 전전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70개월 동안 전세만 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월세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들은 아직도
산적이 남아있죠. 무너진 아파트를 모두 헐어내고 다시 지어지는 때는 빨라야 오는 2027년 12월. 붕괴 사고는 부실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가 냈지만 피해는 주변 상인들과 입주 예정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5%로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해 재작년 7월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와 식료품 가격이 전달보다 0.7%포인트 둔화한 4.1%와 7.6% 상승으로 전망돼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응답한 1년 뒤 가계지출 증가율은 전달보다 1%포인트 급감한 5.9%로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둔화를 점치면서도 당분간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원달러 환율이 25원 급락하면서 7개월 만에 1,240원대 기록했습니다. 또 코스피도 반짝 상승을 했고요.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감에 커진 영향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그 연착륙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현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율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7개월 만에 1,240원대로 이제 내려앉았는데 그 정도로 사실 봤을 때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원화 가치가 높아진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주식을 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들어왔을 때 본다 그러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개인 투자자들은 또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매수세는 많이 줄고 있고 오히려 매도가 늘어났고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 시장에서 들어와서 실제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징은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한 금융주 중심으로 이제 매수를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근원적인 또 이유를 또 찾아 들어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고용 지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근 상승률이 좀 둔화된 모습으로 이제 고용보고서 12월 고용보고서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달 대비해서 0.3% 증가됐습니다. 컨센서스가 0.4%였거든요. 임금 상승률이 줄어든다라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 압박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는 시장의 어떤 시그널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완화될 수 있다. 아니면은 금리 인하가 좀 빠르게 생각보다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불거일으키면서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항상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본다 그러면 이제는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금융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가 좋아서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전 종목에 대해서 고루고루 산다라기보다는 딱 몇 가지 종목을 놓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좋아져서라기 보기엔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점도 주의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의 변수는 이제 중국과의 이제는 리오프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해외 증시도 같이 살펴보면 이번 주에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좀 앞두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혼조세로 뉴욕 증시가 마감을 했어요. 네, 일단 CPI 지수가 이제는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제 12월 12일 오전 한 8시 반이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일 한 10시 반 정도 이제는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네. 요거 앞두고 굉장히 좀 혼조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34% 이제는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63%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 0.08% 하락을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초반 때는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좋다가 후반 가서 조금 빠진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뉴욕 증시에서 보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긴축 완화 기대감이 우리나라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혼조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투자 심리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국제 유가가 좀 반등한 부분도 있었죠. 중국이 이제는 경제 재개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가 늘어나겠다라는 시장이 이제 전망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한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는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12월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전월이 5.2%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시청자들을 봤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해라고 본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물가가 더 높아질 거야. 뭐 말 그대로 물가가 더 높아진다 그러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 올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럼 명목 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임금 상승하면 서비스 가격 다 오르죠. 뭐 제품 가격 다 오르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냐, 낮아지는 추세냐라고 봤을 때 지금은 이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는 3년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봤을 때 3년 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게 한 3%,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2.4%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좀 안심할 수 없는 게 이것도, 그러면 연준의 목표로 하는 2%의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5년 후에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안심하긴 이르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지만, 일단은 뭐 지금의 지표들이 과거보다는 좀 하락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이런 점들이 좀 기대감을 그래서 이제는 투자 시장에서 많이 높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어제 한국은행에서는 우리 경제 위험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굉장히 의외죠. 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보통 이게 블로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어느 정도 직급이 있으신 이제 한국은행 이제 부총재 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되게 이례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요, 뭐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 좋다, 불안하다 이런 얘기다 보니까 이제 이종열 한국은행 부총재 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위험 요인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너무 위험을 과장해서 얘기하거나 또 우리나라의 그 대응 전략, 대응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오히려 시장 경제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으로 좀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또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얘기하니까 더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종열 그 한국은행 부총보의 이제 논리는 뭐냐면, 뭐 금융 불안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단기 지수인데요. 사실 단기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는 뭐 그 보고서에 나왔을 때 위기 단계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논리는 뭐냐면, 그 당시에 11월 달에 워낙 단기 금융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금융 어떤 리스크가 더 커질 때였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계 채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 가계 채무가 지금 DSR, 그러니까 주담대를 받으신 분들의 통계를 내보니까 DSR이 60% 이런 얘기는 아마 이제 금융보고서에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불안해하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DSR이라는 게 청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잖아요. 네. 한번 더 차주의 이제는 연봉에 따져서 또한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근데 막상 주담대는 사실 가계 모두가 갚거든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이거를 통합해서 사실 부채를 갚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보면은 DSR 40%다. 그러니까 너무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이례적으로 발표하는 걸 보면은 더 불안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혼조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정리가 안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런 거면 부동산 시장 그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도 지금 계속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달 중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작년에 사실 그 안심전환대출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흥행에 생각보다 실패했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작년에 나왔던 안심전환대출은요, 실패할 거라고 시장에서 다 예상했었어요. 아니 뭐 소득 규모도 다 정해놨었죠. 네. 그다음에 대출도 크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실패한다. 역시나 이제 실패를 했었고, 이번에 나오는 게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인데, 차트에 보듯이 안심전환대출 플러스, 그러니까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건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이라고 해서 이제 저소득 가구 중심으로 했던 거고 네. 이번에 나오는 게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 플러스 적격 대출 플러스 보금자리론을 한꺼번에 이제 묶어놨다.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건데 특징이 뭐냐면 소득 조건이 없습니다. 이 소득 조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소득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자는요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사실 내가 이제는 신규 주택을 산다 아니면은 기존 주택을 전환한다, 대환한다 했을 때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택 가격 상한이라든지 이제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6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억 원 언저리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9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대출 한도도 지금 보면 3억 6천만 원까지입니다. 근데 대출 한도가 5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소득 한도 없죠. 네. 무엇보다 DSR 규제도 받지 않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신규 대출 받으시는 분들 또한 대안 대출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는 임차보증금 반환이라고 해서 집주인 입장에서 임차보증금 반환할 때 곤란하거든요.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것도 가능해져요. 그러면은 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안심전환 대출이 처음 나왔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실 이제 고소득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높으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고소득자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구매할 때도 사실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다. 이거 원래 신규 주택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규 주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금리도요 4%대입니다. 네. 지금 시장 금리 7% 막 이렇게 육박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금리가 4%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시중 기준금리가 계속 높아지는 추세지만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영끌족 입장에서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무리한 대출을 좀 유도하진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지금 봤을 때는요. 일단 DSR 규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경기를 일단 살리고 보자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규제를 다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자. 사실 지금의 트렌드가요.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경기 완전 무너졌거든요. 중국이.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중앙정부도 공산당 입장에서도요. 경기 살리려고 주택 경기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기가 건설 경기가 무너지게 되면 도미노처럼 금융이 부스러지다 보니까 어떻게든 지금 살리려고 특례 보금자리론까지 꺼내들었다. 그래서 뭐 규제 다 풀어줬죠. 뭐 규제 지역 지금 뭐 서울에 강남 3구랑 용산 빼고 다 풀어준 상황에서 대출 이것까지 이제 풀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네. 특히 신규 대출도 된다는 게 파격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시장의 영향이 크게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확실히 좀 소득 제한이 없다는 점이 네. 굉장히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네. 최근에 자동차 가격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좀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그럼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테슬라가 횟집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시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슨 뭐 변동 지금 지난해 한 번만 해도요. 테슬라 가격이 5번 인상됐습니다. 네. 근데 올해 들어와서 1,000만 원이 다운된 거예요. 그게 무슨 이거 횟집 가격도 아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가격에서 사실 이제는 기존에 이제 테슬라를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국 소비자들이 뭐 들고 일어났다 이런 외신도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네. 실제 테슬라 가격 모델 3 같은 경우가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모델 Y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정도 빠졌거든요. 지금 중고차가 더 비싸요. 지금 시세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가격이 좀 왜곡되고 있다. 그래서 이미 그 테슬라를 구입하신 분들 또는 앞으로 구매하실 분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함에 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쪽, 그러니까 아시아 쪽만 지금 가격을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아시아 쪽의 어떤 테슬라 가격을 구입하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혼조다. 말 그대로 좀 어려워지고 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사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를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 만들고 있다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는 테슬라의 오너죠. 일론 머스크의 이제 오너 리스크가 좀 불거지고 있다라는 부분. 아무래도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냈는데 시장에 악영향을 오히려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를 덜 하게 되고 이게 팔기 위해서 또 가격을 낮추고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테슬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차량 구입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시가를 좀 잘 확인을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의 이 대통령실의 이딴 제동과 압박에도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당이 나 부위원장의 특강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반발하는 일부 부정적인 당내 여론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대통령실과 갈등이 표면화된 이후 외부와 접촉을 피하며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일부 여권 인사들이 불출마를 설득해왔지만 나 부위원장은 당권에 도전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힌 마당에 대통령실 압박으로 다시 물러설 경우 향후 정치 행보에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막판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부정적인 당내 여론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나 부위원장은 오늘 당원 특강과 언론인 간담회를 위해 제주를 방문하려 했지만 하루 전에 돌연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제주 도당이 최근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의식해 먼저 취소 요청을 한 건데 다른 당협으로 번질지 관심입니다. 여기에 친윤계 의원들은 지지율 좀 높다고 대통령 뜻에 반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 연일 맹폭을 퍼붓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견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총선 압승을 내세우며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의원이나 대규모 캠프 개소식을 연 김기현 의원 모두 나 부위원장을 향해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110대 국정과제 그때 만들 때 모든 것을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님과 하나씩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가 출마할지 말지를 예단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나 부위원장이 현명하게 잘 처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물론 친윤계 의원들의 지나친 공세에 대한 역풍으로 나 부위원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일부 청년 당원들의 지지 선언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같이 당원들의 큰 지지를 받는 후보가 반드시 참여해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고 이제 채 2달이 남지 않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나경원 부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등 주요 주자들의 출마 여부에 따라 당권 구도는 다시 한번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언급한 대출 탕감 출산 장려책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죠. 나 부위원장은 헝가리의 경우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에 경제적 지원 정책을 도입한 이후 결혼율이 20% 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이 정책 자체가 사실인지 신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이 헝가리의 결혼 장려 정책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였습니다. 헝가리가 그렇게 해갖고 또 어떤 지도가 있습니까? 결혼율이 20%가 늘었다는 거예요. 20%. 그 다음에 2019년에 했는데, 근데 출산율까지도 한번 우리가 그 서베이를 해봐야 돼요. 헝가리 제도를 좀 더. 우리는 5천만 원 줘서는 안 될 것 같고 한 4배는 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헝가리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신부가 41세 이하인 커플이 결혼하면 33,000달러, 우리 돈 약 4천만 원을 빌려주고 5년 내 아이 셋을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헝가리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혼인 건수가 2018년 5만 건 정도에서 2021년 7만 2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인구 1000명 기준으로는 5.2건에서 7.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혼인율은 5.0에서 3.8까지 줄었습니다. 헝가리 정부의 출산 기대 정책은 이 같은 효과 때문에 유럽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헝가리도 계속 인구 감소가 지금 정말 가파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외로 또 이제 헝가리 사람들 지금 많이 지금 노동 인구가 지금 이제 많이 나가고 있어서 헝가리에서는 정말 절실하게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헝가리식 출산 정책이 결혼율을 20% 이상 올렸다는 나 부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출산율 견인에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기대의 영역입니다. 헝가리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 1.49에서 2021년 1.59로 상승했지만 소폭입니다. 2021년 헝가리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여서 비슷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규모도 훨씬 커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사용기한이 2달 넘게 지난 수액을 투여받은 백혈병 환자가 일주일 뒤에 숨진 사실 앞서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날 의무기록지에는 의료진이 잘못된 의약품을 투여한 기록이 아예 빠져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던 백혈병 환자 21살 정모 씨가 사용기한이 2달 넘게 지난 수액을 맞은 건 지난해 11월 27일. YTN은 의료진이 그날 정 씨에게 실시한 모든 의료 기록이 적힌 의무기록지와 간호일지를 확보했습니다. 정 씨가 문제의 수액을 맞은 시각은 새벽 4시 무렵. 이를 정 씨 어머니가 발견해 간호사에게 알린 시각은 5시간이 지난 오전 9시쯤입니다. 하지만 당일 의무기록지엔 잘못된 수액을 놓은 기록도 중간에 정상 수액으로 교체한 내용도 모두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일 간호일지는 물론 투약일지에도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했다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내용을 아예 지웠거나 거짓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진에게 1개월 자격정지까지 내릴 수 있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인들은 진료기록을 반드시 진실되게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의무를 의료법에 정해두고 있습니다. 진료기록 허위 작성으로 인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상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YTN 취재진에게 내부적으론 아침 7시쯤 잘못된 수액을 교체한 거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는 잘못된 수액을 여전히 투여하고 있었던 만큼 거짓 보고를 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의무기록지나 간호일지에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투여한 기록을 빠뜨린 건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만 기록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액을 교체했다고 잘못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간호사의 기억 오류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당 병원을 찾았던 정 씨 부모님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제가 가서 그 교수님한테 정말 붙잡고 사정을 했어요. 제발 저희 아이 좀 살려달라고. 2달이나 지난 수액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굉장히 원망스럽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심정은. 관할 지자체는 병원 측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젯밤 중앙분리대와 부딪힌 뒤 반대편 차선 차량과 충돌한 테슬라 전기 차량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시뻘건 불길이 차를 휘감고 엄청난 높이로 치솟고 있습니다. 차 바로 앞에는 몸을 못 가누고 쓰러져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세종시 소정면에서 테슬라 전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중앙분리대와 부딪히고 또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 전기차에 불이 붙고 차량이 모두 불탔는데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30대 남성 운전자를 끄집어냈는데 이 남성은 발목 골절과 다리 화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차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카잼 전 한국 GM 사장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잼 전 한국 GM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한국 GM 주식회사에는 벌금 3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차 없는 거리 정책을 잠정 중단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인근 대학 학생들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연세대와 서강대, 이화여대 학생회와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연세로 공동행동은 신촌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성급하게 연세로 차량 통행 시범 운영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제품 전시회 CES가 최첨단 기술이 가져올 우리 일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초연결 사회와 친환경 기술을 주도하며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CES엔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글로벌 IT 기업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주목한 건 모빌리티 기술의 진화. 특히 구글은 차량 전용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오토의 새 기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나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은 코로나 확산과 미중 갈등 여파로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대신 우리 기업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삼성과 LG는 압도적인 전시장 규모와 화려한 5개 광고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초연결 사회와 친환경 기술을 주도한 겁니다. 이번 CES에서 저희 삼성의 주제는 초연결 경험입니다. 맞춤형 경험으로 여는 초연결 시대입니다. 기업 총수 간 합종 연행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은 BMW 그룹 올리버 집세 회장과 만났고 SK 최태원, 신세계 정용진, LG전자 조주환, HD 현대 정기선 등 임원진이 총출동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시를 잘 해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기부분에 저희가 조금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CES에는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시 기간 라스베이거스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람회장이었습니다. 거리를 수놓은 불빛만큼이나 많은 기업이 저마다의 기술을 뽐냈습니다. 올해 CES는 라스베이거스 야경만큼이나 화려한 볼거리를 남기고 폐막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양측 모두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거란 전쟁 예측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막힌 중국은 타이완 침공에 성공하지 못하겠지만 미국도 국제적 지위에 타격을 입을 정도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새해부터 이지스 구축함을 타이완 해협에 보내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자 중국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한 실전 훈련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올해도 타이완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싱크탱크 CSIS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가정한 워게임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2026년 중국 해군이 수륙 양용으로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전쟁 양상을 예측한 겁니다. 결론은 전쟁에 뛰어든 미국과 중국, 타이완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지만 중국은 해군이 괴멸되고 침공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d by the time China captures ports and airports, its amphibious fleet is effectively destroyed in most of the games that we played. 미국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항공모함 2척과 대형 전함 1, 20대를 잃고 불과 3주 만에 미군 3,200명이 전사한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패배한 중국 못지않게 승리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The United States was not winning as handily as it once did in an earlier era. And so as Chinese military power was growing, it really became harder and harder for the defense strategists. 보고서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무기만 지원하는 방식의 전쟁은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섬나라인 타이완에 무기가 도착하기 전에 중국이 가로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미군이 일본에 있는 군기지를 이용하는 것을 상수로 놨습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 불가피하다는 뜻은 아니라며 중국이 무력 대신 타이완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거나 경제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인도네시아 암본섬 인근 해상에서 현지 시각 10일 오전 2시 47분쯤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진 발생 초기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다가 해제됐습니다. 진앙은 인도네시아 암본선 남남동쪽 430km 해역으로 지진 발생 깊이는 95km입니다. 인도네시아 기상당국은 규모 5.5의 여진이 여러 차례 이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지진 여파로 호주 최북단 다윈에서도 최소 1,000명이 진동을 느꼈다는 보고가 호주 당국에 접수됐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이 튀르키예 반대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스웨덴 총리가 튀르키예 요구사항을 전부 다 들어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울프 크리스테스론 스웨덴 총리는 이날 스웨덴 서부 살렌에서 열린 국방 싱크탱크 연례회의에서 튀르키예는 우리가 할 수 없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며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7도로 여전히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고 있지만 어제보다는 무려 7도가량이 낮아지며 더 춥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양이 매우 적은 탓에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말썽을 부렸던 미세먼지는 찬바람에 밀려 잠시 해소가 됐는데요. 하지만 낮부터 다시 대기가 정체되겠고 충북과 경북 지역은 종일,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은 밤부터 다시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3.7도, 대전이 영하 5.2도로 어제보다는 3도에서 7도가량이 낮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이 9도, 광주와 대구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며 남은 한 주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목요일 밤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일요일까지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다소 많은 비가 내리며 건조함과 미세먼지는 일부 해소가 되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